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언스크립티드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입니다. 지은이 MJ 드마코, 옮기니 안시열, 펴낸 곳 북새통 토트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2007년 인터넷 회사를 매각하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사업가이자 발명가입니다. 그가 부자가 되는 길을 공개하며 쓴 부의 추월차선은 광고에 돈 한 푼 들이지 않았는데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직 부의 추월차선에 진입하지 못한 이들에게 풍요, 자유, 행복을 일깨울 청사진을 제공하고 극소수만이 꿈꾸는 인생을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가 성인이 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를 드러냅니다. 2부에서는 21세기 최대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그 속임수가 어떻게 우리의 꿈을 도적질해 왔는지 진단합니다. 3부에서는 게임을 지배하는 문화적 원칙들로부터 마음이 해방되기만 하면 무엇이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4부에서는 각본 없는 기업가 정신의 명확한 청사진, 창업에 대한 상세한 틀을 제시합니다. 5부에서는 현존 최고의 소득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나팔수들. 우리 인생이 엉망이니 내 인생도 그래야 해.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교육되지 않았다. 단지 문화와 제도에 순응하도록 키워졌을 뿐이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자. 자크 프레스코 미래학자. 당신을 세뇌시키는 6종류의 나팔수. 나팔수들은 각본을 만들고 파급한다. 개인이거나 기관이거나 할 것 없이 나팔수들은 당신의 머릿속에 각본을 집어넣고 각본대로 살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한다. 각본이 의심을 받을 때마다 나팔수가 할 일은 재교육, 심한 경우 논쟁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재교육은 논리적 오류나 사실보다는 공포에 기초한 주장을 이용하는 편향된 연구 논문, 기사 혹은 일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괴짜나 극단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세기 중국에 산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나팔수들은 거짓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는데 골몰한다. 나팔수는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은 부모나 스승이다. 그들은 단순히 배운 대로 혹은 살아온 대로 자녀나 제자들을 가르친다. 20년 전에 나의 스승께서 내게 지구는 평평하다고 가르치셨고 이제 내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에게는 악의가 없다. 자신도 희생자인 그들은 부지중에 당신이 기존 틀에 맞추어 들어가고 정상이 되도록 당신을 잘못 교육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삼면이 험악한 산으로 둘러싸인 해변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마을 지도자들은 억압적인 태도로 마을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6일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라고 제안한다. 마을에서 돈과 권력을 쥔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고열을 짜내기에 적합한 세금제도 덕분에 호사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실, 지구는 둥글다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부 주도용 교육을 통해 거짓을 가르친다.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멀리 항해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외곽에 사는 젊은 뱃사람이 마을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한다. 이 엄청난 주장 뒤에는 또 다른 주장이 있다. 즉, 그가 대항을 성공적으로 항해했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목도했다는 것이다. 마을 지도자들은 이런 신성모독적 발언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그것이 마을의 경제적 번영에 위협이 될 것임을 예견한다.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그 지도자들은 그 뱃사람을 정신 나간 미치광이라고 중상모략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퍼뜨린다. 다른 이들은 이 젊은 뱃사람의 이야기를 가짜 뉴스라고 매도한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그 뱃사람의 말을 무시하게 되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심어놓은 논리에 고분고분 순응한다. 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시나리오 안에 갇혀 고생한다. 그것은 다음 6종류의 나팔수들 때문이다. 나팔수들, 가족과 친구들, 교육, 기업, 금융, 정부, 언론. 가족과 친구들. 우리 인생이 엉망이니 내 인생도 그래야 해. 나는 대학에서 재물을 공부했다. 내가 수학을 즐겨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내게 돈은 재무에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가 정신을 공부하는 대신 재무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일이 싫었다. 모든 경우에 그 각본의 역학은 가족과 함께 시작된다. 어렸을 때 당신은 각인에 대해 무방비다. 마치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기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기저귀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각인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그들 역시 같은 각본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에게 최선인 것을 권한다. 그들의 눈에 최선으로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고 안전한 것이다. 추월차선 기업가 포럼에 올라온 다음 두 편의 글을 예로 들어보자. 청소년기에 나는 포르쉐 한 대를 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토요타 캠리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포르쉐를 모는 저 사람은 왜 우리보다 더 좋은 차를 모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람이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내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좋아. 그렇다면 나는 커서 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서브웨이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밖에 람보르기니 한 대가 지나갔다. 많은 사람이 이 차를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람보르기니를 가질 수 있는지 물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아들아, 람보르기니는 엄청 비싸. 그걸 사려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거야. 내가 지금의 내 나이쯤 되면 아마 살 수 있을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성공한 거야.
이 두 사례는 멋진 자동차가 성공의 기준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많은 것을 대변한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멋진 자동차는 꿈의 채화이다. 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당신의 부모님은 행운아만이 람보르기니를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의 꿈을 뭉개버리고는 각본화된 인생에 대한 허튼 소리로 당신을 가격한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가고, 그래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 또 그래야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용자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이 살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가족에서 끝나지 않는다. 친구와 동료들 역시 나팔수들이다. 그들은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야 라거나 그것은 현실성이 없어 라는 우려를 표현하는 자들이다. 이런 비관론자들은 성취는 적고 변명은 많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월 자선 포럼에서는 젊은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좌절을 토로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들은 부모님이 억지로 선택하게 만든 자신의 삶을 싫어한다. 우리 포럼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창업을 위해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요즘 저는 저의 사명을 한 조각씩 완성해 가면서 끼니를 해결할 정도의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제 아이디어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따지고 언성을 높이는 건 다 감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부모님이 더 감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서 내게 현실을 똑바로 보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내가 내 엄마에게 한 짓을 봐라. 내가 학교도 마치지 않고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도 못하니까 내 엄마가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 하고 말씀하시죠. 두 분께 저는 끔찍한 게으름뱅이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민 가정이 그렇듯이 학위를 따고 대기업에 입사하지 않는 것만으로 낙오자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본에 대한 불응이 낙오자라는 꼬리표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슬프다. 심하면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다. 부모는 꿈을 쫓을 용기를 북돋워주지 않는다. 오히려 삶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템플릿과 신성 불가침의 전통을 가지고 아이들을 질식시키고 있다. 교육, 줄 서고 손 들고 시키는 대로 해. 친구들이나 가족이 각본화된 바이스, 가로 열고 공작물을 끼워 고정하는 기구, 가로 닫고 라면, 교육은 크랭크, 가로 열고 왕복 운동과 회전 운동 간의 전환장치, 가로 닫고 다. 크랭크가 꽉 쥐어질수록 그 각본의 정신적 기계 역시 꽉 쥐어진다. 진실을 말하건대 우리는 세뇌되었지 교육되지 않았다.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우리 아이들을 자유로운 생각에 노출시키는 대신 그들에게 이데올로기적 행정가들이 내놓는 이데올로기적 어젠다들을 들이민다. 2014년 코네티컷의 한 고등학교가 보수적 성향의 웹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미국 총기협회, 크리스채너티, 전국 생명권리위원회와 같은 사이트들이 금지 사이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 조치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당신에게 자율적 사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당신 대신 생각하겠다. 나는 예수나 총기를 옹호하지 않는다. 내가 옹호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와
자유롭게 생각할 자유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당신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다른 각본화된 실패는 실패 그 자체다. 학교에서 실패는 나쁜 것으로 취급된다. 실패는 훈계의 대상이다. 즉, 그 가슴 아픈 F를 받고 부모에게 호댕꾸중을 듣는다. 실패하면 외출 금지다. 텔레비전 시청도 안 된다. 그런데 줄곧 A만 받는 학생들이 훌륭한 사원이 되고 C를 받는 학생들이 그들의 고용주가 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은가. 각본화된 운영체제 안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마지막 발톱은 경쟁 제한과 평준화다. 미시건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들을 통해 전달한 가정통신문을 예로 들어보자. 그 가정통신문은 학부모들에게 두 가지 선제적 경고를 담고 있다. 즉, 아이의 경쟁적 욕구는 반드시 억압되어야 한다. 둘째,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행사의 목적은 우리 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모여 2시간 동안 상호 협력하며 즐거운 활동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이 승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경쟁적 승부욕은 최소한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진정한 보상은 참가의 즐거움과 긍정적인 감정이 될 것입니다. 참가자의 긍정적인 감정. 신은 인생이 긍정적인 감정들로 충만함을 아신다. 정말 그런가? 일터에서 단순히 참가만 하면 당신은 해고당한다. 어떻게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들을 위한 것인가? 경쟁에서 앞서기나 이기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은 진짜 인생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진짜 그런가? 오늘날의 교육제도들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참가상으로 주어진 트로피들이 벽에 즐비하게 장식된 뇌사 상태의 성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은 실제 세상이 아닌 가상세계에서의 캐릭터들이다. 그들은 삶은 공정하고 인생이 자신의 감정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믿도록 세뇌되었다. 결론적으로 그 각본은 우리 아이들에게 평범함을 강요하고 생각 없이 살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소의 노력으로 인생을 경작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그냥 출석하고 문자 보내고 셀카를 찍어 올리고 그렇게만 하면 너는 인생이 주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거야.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들에게 각성의 순간이 무례하도록 아프게 찾아올 것이다. 기업,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라. 교육을 통한 나팔수들이 우리를 선하고 순종적인 사원이 되도록 가르친다면 기업 나팔수들은 우리에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래야지 당신이 우리가 만드는 상품을 구매할 능력을 갖게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광고는 이런 점을 분명히 한다. 행복, 성공 또는 성취는 당신이 신용카드를 긋는 순간 찾아옵니다.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까? 질레트 면도기를 사세요. 챔피언들의 아침 식사요. 위티스 시리얼을 드세요. 지칠 줄 모르고 완벽을 추구하신다고요? 렉서스를 구매하세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초등학교에 발을 들여놓을 때 벌써 그 각본의 기업 나팔수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사회적 신분이 브랜드 소비를 통해 결정된다고 믿게 만든다. 중고등학교에서 당신은 친구의 부모님이 BMW를 몬다는 사실과 그것이 그들이 부자임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금융,
신뢰해서는 안 될 자들을 신뢰하라. 미국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은퇴가 다가온 사람들의 중위 평균 소득은 고작 월 2,146달러다. 이뿐 아니라 2014년 은퇴 확신 조사에 따르면 이 중 무려 60%의 사람들이 25,000달러를 채 저축하지 못했다. 한편 은행은 당신의 저축에 0.01%의 이율로 이자를 붙여줄 것이며 금융계 나팔수들은 각본화된 판타지를 주입하며 당신의 돈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두둑한 수수료를 챙기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갈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저축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의 손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의 불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려고 애쓴다. 당신은 너무 늙었거나 혹은 이미 죽은 뒤에야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어린이처럼 사는 어른들을 위한 산타클로스. 과거의 정부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면 오늘날의 정부는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부다. 그리고 입법기관의 복도에는 10,000명이 넘는 로비스트들이 제각각 자기들의 특권을 챙기기 위해 연평균 30억 달러를 쓴다. 한편 수백만의 모범 시민들은 부지불식간에 정부와 권력을 배불리기 위해 설계된 노역의 시스템이라는 덫에 걸려들고 만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의 규모가 2.1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 부채로 말하자면 파산 절차가 불가능하다. 과세가 되는 일에 종사하면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각본화된 경제에 참여할 때 대학 가기를 위해 거금을 지출하고 30년짜리 주택 융자를 받고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물품을 잔뜩 사들일 때 당신은 정부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가 각본화된 기계, 그것이 전쟁이든 투표이든 47,000달러짜리 TSA 아이패드 앱이든 또는 시가의 300% 가격에 체결된 대규모 산업 계약이든에 동력을 공급한다. 여기서 착오는 금물이다. 담보로 잡히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언론, 우리는 우리의 주관 안에서 객관적이다. 노암 촘스키는 말했다.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용 가능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도 그 스펙트럼 안에서는 활발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각본의 대변자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 대변자란 언론이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금융 웹사이트에 가서 그곳의 글을 읽어보라. 그들은 당신에게 부와 안락한 은퇴의 비밀이 꿈꾸고 기원하는 데 있다고 말해줄 것이다. 거품에 파묻힌 주식이나 채권, 또 다른 무엇에 50년을 투자하면서 말이다. 현재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나팔수는 누구인가? 그들은 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의사가 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가? 각본에서 탈출한 삶, 열받으라. 부는 대단한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원하는 것이 적은 데 있다. 에픽테토스, 철학자. 열받고 얻는 5가지 자유. 각본 탈출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다. 각본 탈출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케치를 해보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비전으로 다듬어내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다. 그 스케치와 관련하여 지금이야말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염치 없이 떠벌릴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유명 디자이너의 옷으로 그득하고 가죽에 수놓은 용과 비단결처럼 반짝이는 검들로 절정을 찍는 나의 옷장. 유럽제 슈퍼카들이 줄지어 주차된 나의 차고, 이국적인 명왕조의 도자기들로 품격을 더한 거실. 게다가 내가 애용하는 최첨단 기기들, 문짝의 모네의 진품, 그림이 짜여 들어간 와이파이 지원 냉장고도 빼놓아서는 안 되겠지. 어떤가? 입이 딱 벌어지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내 말인즉슨 나는 이런 쓰레기들을 소유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자면 각본 탈출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갖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다. 각본 탈출은 배제와 파문을 통해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미니멀리즘이나 웨이터들에게 팁도 안 주는 구두쇠짓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각본에서 탈출한 기업가들은 필요가 아닌 선택에 따라 잘 산다. 잘 일하는 말은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를 가리킨다. 당신은 포드보다 토요타나 페라리를, 또 토요타나 페라리보다는 테슬라를 더 좋아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당신의 성취를 표현하는 그림이 어떠해야 한다고 정의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당신의 행복은 다를 수 있다. 나는 그저 일이 되게끔 하고, 그것도 되도록 빨리 되게끔 하는데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 내가 단 한 가지 색으로 각본 탈출이라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면 그 색의 이름은 열받으라가 될 것이다. 그렇다. 열받고 환골 탈퇴하라. 모기지 때문에 팔다리가 잘려나갈 판인가. 열받으라. 나는 집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다음 주말에 근무하느라 아이와 플레이오프 게임을 관전할 수 없는가. 열받으라. 나 같으면 일 접고 아이와 함께 플레이오프 게임을 보러 간다. 주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노년의 은퇴 생활이 이태로워지고 있는가. 열받으라. 주식시장은 나의 은퇴 생활에 돈을 대주지 않는다. 상사의 허가 없이는 휴가 여행을 떠날 수 없는가. 열받으라. 나는 내일 당장 떠날 수 있다. 정장을 입도록 규정된 월요일이라서 캐주얼을 입고 출근할 수 없는가. 열받으라. 나는 하루 종일 가볍게 입고 산다. 열받으라는 속된 말이 암시하듯 각본 탈출은 꾸밈 없는 삶과 자유에 대한 것이다. 삶이란 당신의 존재를 큐레이팅하면서 당신의 시간과 생각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삶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제 나는 열받고 정신 차려 환골탈태에서 얻는 5가지 자유에 대해 말해주겠다. 1. 일로부터의 자유. 2. 결핍과 경제적 곤궁으로부터의 자유. 3. 하이퍼 리얼리티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 4. 헛된 희망과 예속으로부터의 자유. 5.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1. 일로부터의 자유. 나는 각본 탈출 계획을 다수의 사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집행했고, 그리고 그런 까닭에 나는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다.
얽매인 시간은 제거되었고 나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할 필요도 억지로 아침잠을 깰 필요도 없다. 이론적으로 나는 35이라는 이른 나이에 은퇴한 셈이다. 그럼에도 내게는 매일이 월급날이다. 매일이 토요일이고 매일이 온전히 내 것이다. 근본적으로 나는 빌 게이츠나 기타 어떤 억만장자 못지않은 시간 부자다. 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세상에 갇혔던 새가 노연하는 것과 같고 세상이 당신의 놀이터가 되는 것과 같다. 이 자유는 당신에게 실험을 향한 문을 열어준다. 능동적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고 있다. 왜냐고? 그것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일하지 않을 때 일은 고역이 아니다. 일이 재미있어진다. 그리고 내가 풀타임 CEO 연봉을 파트타임의 노력만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각본 탈출은 세상을 하나의 단순한 선택으로 전환시킨다. 할까 말까. 2. 결핍과 경제적 공공으로부터의 자유. 2014년 초 나는 애리조나 파운튼 힐즈에 있는 아름다운 집을 고가에 구매했다. 집안 구석구석이 얼마나 훌륭한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나는 그 집에 무엇이 없는지 말해주겠다. 그 집에는 모기지가 없다. 은행에게 보란 듯이 나는 현금으로 집값을 지불했다. 월세도 안 내고 모기지 상환도 필요 없고 이자도 안 내고 민간 모기지 보험도 없다.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 차고에는 할부금을 내야 할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 나는 리스나 융자가 필요 없다. 갚아나갈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가 없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3. 하이퍼리얼리티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 나는 소비주의 속임수에 놀아나면서 내 자유를 날려보내지 않았다. 최신 아이폰에 매료되어 산지 1년밖에 안 된 스마트폰을 교체하지 않았다. 나의 하이퍼 리얼리티에 대한 면역력 중 특히 마음에 드는 것은 사소한 일에 정신이 팔리지 않는 능력이다. 각본에서 탈출했다는 말은 각본화된 자질구레한 일들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뜻한다. 대중문화, 연예인 숭상, 프로 운동선수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작년 스탠리컵의 승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아라. 나는 모른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나에게 말해준다 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고? 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백만장자 운동선수가 4쿼터에 인터셉션을 던져서 미식축구 게임에서 지게 되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프로 운동선수들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그들이 나의 삶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내 인생은 너무 짧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해서 각본화된 좀비놀이에 신경 쓰지 않는다. 4. 헛된 희망과 예속으로부터의 자유. 각본 탈출은 재무 계획이라는 헛된 희망과 예속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단순한 진리가 있다. 열받으라, 당신의 자유는 예속이나 헛된 희망으로 성취될 수 없다. 부모님의 집에 살고 있는가? 예속되어 있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예속되어 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수입에 묶여 있는가? 미안하다. 당신은 예속되어 있다. 당신의 은퇴가 월스트리트와의 50년 계약에 묶여 있는가? 다시 미안하게 됐지만 당신은 예속되어 있다. 각분화된 운영체제 안에서 은퇴 계획의 신성한 삼위일체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세 가지 시장, 취업시장, 주식시장, 주택시장에 묶여 있다. 그 각본을 따르라.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관습적 사고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당신은 관습적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각본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시장 덕분에 내가 얻은 부는 나의 순자산의 2%도 되지 않는다.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나는 주식을 얼마간 보유하고 있긴 한데 그것은 순전히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다.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내려간다고 상관할 게 뭐람? 나의 부의 창출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하는 일이 미미하다 보니 나는 눈꼽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개인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적립제도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는 은퇴 생활을 위해 전통적으로 신봉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나는 젊은 나이에 은퇴했다. 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각본 탈출은 통제불능의 제한적 레버리지, 가로 열고, 취업, 주식, 주택시장에 수십 년 의존하면서 신께 기도하기, 가로 닫기와 통제 가능한 무한한 레버리지, 가로 열고, 내가 만들고 통제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투자하기, 가로 닫기의 차이에 있다. 5.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각본 탈출을 통한 마지막 자유는 평범과 일상이라는 사형 선고로부터 사면을 받는 것이다. 대학 졸업 후 가졌던 내 직업 중 하나는 시카고 교회에서 리무진을 운전하는 것이었다. 단골 손님들 중 한 명은 월요일 아침에 집을 나서서 목요일 밤이면 귀가하는 회사 중역이었다. 그는 내게 언제 어딜 가고 오는지에 대한 정보만 줄 뿐 인사를 나누는 일도 드물었고 대화다운 대화라곤 전혀 없었다. 말을 나누어 보았자 한두 마디였고 간혹 고개를 끄덕이는 게 다였다. 그의 맨션에서 그를 픽업할 때마다 나는 그의 아침 표정에 새겨진 비참과 경멸을 보았다. 공항으로 가는 길이면 휴대전화 통화를 하곤 했는데 대화들은 늘 무뚝뚝했고 냉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그를 픽업한 뒤 변화를 느꼈다. 그가 일상을 깬 것이다. 그는 나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내가 경영 관련 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고 기업가를 꿈꾸는 젊은이라는 것에 흥미를 보였다. 나는 그가 변호사이며 자녀 둘을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항으로 달리는 30분 동안 나는 왜 이 비참한 신사가 내게 말을 거는 것인지 내심 궁금했다. 우리가 공항으로 진입할 때 나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하와이로 휴가를 떠날 참이었다.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는 당신을 측정하는 각본화된 표준들, 즉, 당신의 자동차, 직업, 학위, 집, 소셜미디어 포스팅, 심지어는 당신의 외모 등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킨다. 만일 당신이 나의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나를 팔로우하는 5,000명 중 하나라면 뭔가 특이한 점을 눈치챘을 것이다. 나는 거의 포스팅을 하지 않는다. 정치, 종교, 스포츠, 팀에 대한 헛소리도 늘어놓지 않고 나의 건강한 식단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사진도 없다. 나는 조작된 소셜미디어보다는 진짜 내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의 관심은 진짜 나의 모습에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당신이 평범함으로부터 노연하게 될 때 사회적 규범은 당신에게 어떻게 옷을 입고 꾸미라고 주문할 수 없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스타일이 있다. 지금 나의 머리카락은 등 가운데까지 길게 늘어뜨려져 있다. 사모님, 마실 것 좀 더 드릴까요? 나는 외식 나갔을 때 그런 소리를 종종 듣는다. 뒤에서 볼 때 나를 여자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웨이터가 내 얼굴을 마주보고 남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다들 재미있어 한다. 이런 것이 내겐 별일이 아니다. 내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게는 따라야 할 사원, 매뉴얼 같은 것이 없다. 이와 비슷하게 내게는 넥타이가 없다. 왜 내가 싫어하는 것에 돈을 낭비해야 하는가? 내가 지난번 공식 석상에서는 무엇을 입었는지 아는가? 청바지에 티셔츠. 나는 편한 옷이 좋다. 내 신발이 페라가모가 아니고 나의 정장이 아르마니가 아니라서 청중이 나를 무시하려 든다면 그 청중은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 각본 탈출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입고 사고 살고 추구하라. 그것은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당신이 과연 그 출발선상에 설 수 있을까? 한번 그 답을 알아보자. 스스로 열받으라의 5가지 자유가 풍성한 존재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당신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고 있을까? 실행이 중요하다. 13가지의 실행 열쇠. 훌륭한 마케팅은 나쁜 상품의 실패를 앞당긴다. 데이비드 오길비, 카피라이터. 실행 열쇠 1. 고난과 이탈을 각오하라. 먼저 고난에 대해 생각해보자. 곤경, 고초, 어려움, 역경, 수고로움. 고난은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다. 돈들은 쉬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고난을 각오하라. 실패는 시장의 메아리에 불과하고 포기하라는 그릇된 신호를 보내는 깃발이 내걸릴 때면 재평가를 통해 그 원인을 파헤쳐야 한다. 진실을 말하건대 각본 탈출 실패는 딱 한 가지 경우뿐이다. 꿈을 접고 각본화된 평범함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메아리이자 행동, 평가, 조정의 기회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실패는 성공이 흘리는 땀이다. 땀 흘리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강철같이 강한 팔뚝과 빨래판 복근을 가질 수 없다. 내가 과거에 겪은 실패들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실패가 아니라 행동, 평가, 조정에 있어서의 실패였다. 나는 채널, 도달, 메시지 전달에서 실패했다. 둘째, 초기 사업 목적에서 이탈하게 될 것을 각오하라. 일단 행동, 평가, 조정을 익히고 나면 원래의 사업 의도가 방향을 틀 것이다. 내가 인터넷 회사를 시작했을 때 품었던 비전은 리드 생성이 아니었지만 나는 결국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 내가 그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리드 생성에 머물지 않고 온라인 예약과 라이드 쉐어링,
가로 열고 차량 공유의 한 형태, 가로 닫고의 방향으로 사업이 또다시 방향을 틀었을 것이다. 시장의 메아리가 배를 몰고 간다. 아마존은 처음엔 온라인 서점으로 출범했다. 페이팔의 원래 의도는 이베이 최상위 판매자들을 위해 지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베이는 어땠을까? 피에르 오미디아는 레이저 포인터를 기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 짭짤한 재미를 본 뒤 수집품 옥션 사이트를 즉흥적으로 만들면서 이베이를 탄생시켰다. 사실상 그는 애쉬보다 9년 앞서서 애쉬 같은 것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결국 해낸 것은 이베이의 창업이었고 이베이는 온라인 경매의 종착지가 되었다. 실행열쇠 2.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파는 것은 많은 최상위 기업가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다. 리차드 브랜슨, 가로 열고 버진그룹 창업자, 가로 닫고 존 폴 디조리아, 가로 열고 미국 헤어살롱 브랜드인 폴 미첼의 설립자, 가로 닫고 데이비드 게펜, 가로 열고 미국 영화 음반업계의 거물, 가로 닫고를 비롯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들은 한 우물을 판 덕에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것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사업에만 매진했다. 타각하는 하나의 사업에서 일단 큰 성공을 거둔 뒤의 이야기다. 그때가 되어서야 열정과 자본에 따라 다수의 사업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한꺼번에 2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유명한 기업가들을 함부로 따라하지 말라.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여러 우물을 파기 전에 반드시 한 우물에서 성공해야 한다. 오직 하나이어야 한다. 무엇에서든 세계의 제일이 될 수 있다. 하나의 사업만으로도 실행은 녹록지 않다. 집중이 깨지면 집중하는 기업가에게 무참히 짓밟힐 것이다. 한 주에 4시간을 일하면 하루에 10시간을 일하는 기업가에게 철저하게 뭉개질 것이다. 나는 똑똑하게 일한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각본에서 탈출한 사람은 둘 다 한다. 실행열쇠 3. 균형은 당분간 접어라. 마이클 펠프스가 23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이 삶과 수영의 균형 덕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이클 조던이 6번 NBA 챔피언십에 오르고 4번이나 MVP를 거머쥔 것이 삶과 농구의 균형을 잘 잡아서라고 생각하는가? 앨런 머스크의 사진을 보면 삶과 일의 균형이 주는 푸근한 감정이 풍겨져 나오는가? 내가 진실을 말해주겠다. 균형은 각본화된 함정들 중 하나다. 엄청난 불균형을 겪고 나서야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내가 인터넷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30일을 연속으로 하루에 20시간을 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가 첫 책을 저술할 때 나는 30일을 글만 썼다. 먹고, 쓰고, 잠자고, 엮기 들고, 균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콘텐츠 수집 사이트인 바이럴 로바를 설립했다가 나중에 대략 1억 달러어치의 현금과 주식을 받고 매각한 스콧 드롱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서 일시적 불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5년을 완전히 비즈니스에 미쳐 살았다. 나는 친분 관계를 모두 희생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조차 거의 잊어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보람있는 희생이었고 나는 현재 훨씬 더 많은 자유와 돈을 가지고 삶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다. 어려운 일들이 다 그렇듯이 마침내는 값어치를 한다. 그러니 당신의 일에 미쳐라. 하루 24시간 일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불사할 만큼 처절하게 성공에 목마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스코트롱처럼 오늘날 나는 균형 잡힌 멋진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불균형 덕분이다. 단기적 불균형이 장기적 균형을 쟁취해 준다는 이 위대한 역설이란 내가 수백만 달러로 가치가 평가되는 또 다른 회사를 성장시키기 원한다면 균형을 당분간 접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하라. 실행 열쇠 4. 좋은 환경을 조성하라. 내가 사는 애리조나주의 파운튼 힐즈의 평균 연령은 72세다. 짐작하겠지만 지역 운동센터는 몸짱들에게 인기 좋은 곳이 아니다. 나는 거기서 가장 젊을 뿐 아니라 몸도 제일 좋다. 어찌되었든 이 노인들로 북적거리는 환경은 나의 운동에 장애물이다. 나보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우울하기까지 하다. 내가 그렇다고 그곳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도 계속 그들처럼 운동하는 사람이길 바란다. 한편 라이프타임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면 땀도 충분히 흘리고 놀라운 성취감을 느끼곤 한다. 왜 그럴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보다 몸이 좋기 때문이다. 보디빌더들과 피트니스 모델들, 그곳에서는 마치 몸짱 선발대회가 치러지는 것만 같다. 이런 환경에서 나는 더 열심히 운동할 의욕이 솟는다. 똑같은 개념이 당신의 업무 환경에도 적용된다.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찾으라. 단지 운동과 건강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지해줄 환경을 찾으라. 당신에게 지원과 영감의 원천이 될 국가나 도시나 교회나 커피숍 혹은 새로운 친구들을 찾으라. 만일 각본화된 친구들이 당신의 목덜미를 잡고 뒤로 당기면서 당신의 꿈에 대해 악담을 늘어 놓는다면 새로운 친구들을 찾으라. 최적의 환경은 잔소리와 안대를 연발하지 않는다. 환경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의욕이 솟는 환경을 선택하라. 실행 열쇠 5. 문지기들의 허락을 구하지 말라. 5번이나 그래미상을 수상한 레이디 앤티벨럼의 힐러리 스콧은 아메리칸 아이돌 2번이나 도전했지만 2번 다 예선에서 떨어졌다. 그녀가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에서 말했듯이 그녀는 제작 부조와 인턴들 앞에서 오디션을 받고 탈락했다. 고맙게도 그녀는 몇몇 풋내기들이 그녀의 앞길을 막아설 때 좌절하지 않았다. 그 문지기들의 부정적 편결에 좌절하지 않고 그녀는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며 탁월한 컨트리 뮤직 밴드의 일원으로 우뚝 섰다. 나머지는 음악의 생산 가치주의가 알아서 해준 것이다. 시장의 재능을 알아본 사례들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한때 마약에 절은 노숙자였던 아넬 피네다 가로 열고 필리핀 출신 싱어송라이터로 2007년에 전희의 리드싱어가 됨. 노숙자로 지낸 것은 어린 시절이고 15세부터 가수 생활을 시작했음 가로 닫고 의 발견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아넬 피네다는
전설적 록 밴드 저니의 리드싱어다. 기존의 리드싱어가 밴드를 떠난 뒤 그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다. 아넬 피네다가 자신이 저니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찍은 영상물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마침 그 비디오를 밴드 멤버인 닐 쇼니 보고 그에게 오디션에 오라고 연락을 취했다. 오랜 비행 끝에 미국에 도착한 아넬 피네다는 며칠에 걸친 오디션을 본 뒤 지니의 새로운 리드싱어가 되었다. 그 뒤로 그는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으며 슈퍼볼에서도 공연을 했다. 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다. 테드 윌리엄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는가? 멋진 목소리의 소유자인 그는 노숙자였고 그의 이른바 황금의 목소리는 유튜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사실 재능을 덮어버리는 것은 문지기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나이키의 슬로건을 빌리자면 그냥 하라. 지금까지 언스크립티드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